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4절 자아 방어 기제, 제5절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제6절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 이렇게 세 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자아 방어 기제. 자아 방어 기제는 자아가 불안에 처하게 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제거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말을 합니다. 성숙하고 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본능적 욕구, 환경적 욕구, 초자아의 명령을 그대로 인정하여 각각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나 약하고 미성숙한 자아를 가진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분적이라도 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으로 일종의 적응 기술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이를 자아 방어 기제라고 부른다. 자아 방어 기제는 정신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하거나 대처하는데 이는 무의식적으로 채택되며 대부분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가 동시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불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방어 기제는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아의 한 가능으로서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실제로는 의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아 방어 기제는 정신병리적 기능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가다하게 사용하면 심각한 정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아 방어 기제는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정리 및 발전시켜서 체계적인 이론을 수립하였으며 성격 발달에 있어서 자아 방어 기제의 역할에 관한 이해를 확대시켰습니다. 첫 번째 억압, 두 번째 반동형성, 세 번째 퇴행, 네 번째 격리, 다섯째 취소. 총 15개 치안까지 있네요. 여기서 그러면 첫 번째 억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로서 불안을 야기하는 충동 및 기억 등을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으로 막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억압은 용납될 수 없는 충동을 무의식으로 추방하는 능동적 무의식적 과정이며 꿈이나 농담, 말의 실수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죄책감, 수치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험일수록 억압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억압은 무의식적인 과정이며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하는 억제와 구별되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그 과제를 아예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 반동형성. 반동형성에는 또 어떤 게 있는 것 같고요. 불안을 일으키는 성적 공격적 충동, 생각, 감정 등을 억제만 하지 않고 의식의 수준에서 그 반대의 태도로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과 대립되는 과정된 감정이나 행동을 취해서 그러한 욕망을 극복하려는 것을 말하는데 처음의 충동이나 감정,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표현을 통해 의식에서 감춰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복수심은 애정으로, 성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다른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동형성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을 억압하고, 둘째는 그 반대적 행동이 의식적 차원에서 표현되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보게 되면, 적개심과 공격성을 덮기 위해 무골허인으로 행세하는 경우, 미운 놈 또 하나 더 준다는 속담,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경우,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잉 보호하는 범부인이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태형을 볼까요? 잠재적 외상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할 때 해결책으로 초기의 발달 단계나 행동 양식으로 후퇴하는 것을 태행이라고 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즐거웠던 인생의 이전 단계로 후퇴함으로써 불안을 완화시키며 일시적으로 불안을 감소시키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볼까요? 배변 훈련을 마친 아동이 동생이 태어난 후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집중되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것. 어른들도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마치 아이들처럼 즐거워하고 들뜨게 되는 것을 일시적 태행, 이렇게 예를 봤네요. 네 번째, 격리를 볼까요? 격리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연관된 감정을 의식에서 떼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감정의 억압 혹은 정서의 억압으로서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경험을 의식으로부터 떼어내어 억압시키는 과정이며 쾌락의 원칙에 따라 작용하게 됩니다. 정신역학의 측면에서 보면 기억이 과거에 지녔던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기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억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슬펐으며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당신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거나 그에 수반된 감정들은 억압되어 버리고 의식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취소. 개인이 이전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행동의 결과를 철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성적 혹은 공격적 욕망이나 충동 등으로 인하여 상대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귀시키려는 행위를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보면 여비서에게 성적으로 꿀리는 것을 느낀 남자가 부인에게 줄 선물을 비싼 것으로 사는 것, 기도문을 되풀이하는 마술적 방법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순간적으로 화가 난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곧바로 엄마가 잘못했다, 아팠지, 미안해 라고 쓰다듬어 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투사. 정치의 한 형태로서 개인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 태도, 행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이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탓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 한 부인이 자신의 그러한 욕구를 남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남편을 의심하고 그에게 부정하다고 불평을 하는 경우, 시험을 잘 치지 못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혹은 시험 문제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다 라고 말하며 다른 대상을 탓하는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 투입.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체계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을 합니다. 특히 애송과 같은 강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자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투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자아에 수용될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8번째, 자기에게 전향, 공격성 같은 본능적 충동을 자기에게로 행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공격적인 충동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받은 아이가 자신이 머리를 벽에 부딪혀 자해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9번째, 숭하, 정서적 긴장, 충동, 감정 등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즉 성적, 공격적 에너지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형태로 유용하게 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보면 강한 공격적 욕구를 지닌 사람이 격투기 선수가 되는 것, 심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로 성장하는 경우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합리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태도, 신념, 행동 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미는데 합리화가 거짓말이나 변명과 다른 점을 전적으로 무의식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고픈 여유가 포도를 따 먹으려고 했으나 손이 닿지 않자 따 먹어도 포도가 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1번째, 전치, 본능적 충동이 진짜 대상에서 덜 위협적인 대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적, 공격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대상이나 방법으로 바꿔 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은 아이가 마당에 있는 개를 발로 차면서 하풀이를 하는 것,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것을 등을 이야기합니다. 12번째, 동일시, 어떤 사람이 재반 성질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서 합쳐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주위의 중요 인물이 태도나 행동을 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름으로써 긴장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한 공격적 충동을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강력하고 공격적인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13번째, 보상, 개인이 결함이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 다른 분야에서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기제를 말을 합니다. 실제든 상상이든 자신의 성격, 지능, 외모 등 이미지상의 결함을 메우거나 체면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이 목소리가 큰 경우 청각장애인이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것, 소외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관심을 끌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4번째, 부정, 자신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일들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사실을 목격하거나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식화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종 말기의 환자가 자신의 병을 의사의 오진이라고 주장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5번째, 취한, 제1의 대상으로 향하던 무의식적 욕구나 충동이 그 모양을 바꿔서 다른 제2의 대상으로 향하여 바뀌는 작용을 말을 합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소망, 충동, 감정 또는 목표를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전치하는 기제를 말을 하죠. 예를 들어 오빠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여동생이 오빠와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과 사귀는 것,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입양을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억압이 실패하면 신경증 증상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억압이 성공하면 성격 경영이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성격은 본능적 욕구와 외부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이해되며 이는 한 개인에 있어서 습관적이고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소아정신과의 발달과 더불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성격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경증은 갈등의 소산이라고 프로이트가 말을 합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원초와 자아, 초자, 외부 현실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적절한 현실적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능적 욕구는 의식으로부터 추방되어 무의식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은 약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의식세계로 나오려고 하고 그 일부가 변형되어 의식의 세계로 표현된 것이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근에 와서는 성격은 본능적 욕구와 외부 환경에 대한 복합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이해되며 이는 한 개인에 있어서 습관적이고도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게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5절 심리성적 발달 단계. 심리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트는 인간이 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이론이 핵심이 되는 성의 개념을 발달시켰습니다. 원초가 갖는 생물적 본능 에너지를 리비도라 불렀습니다. 이 에너지는 1차적으로 성적인 에너지를 말을 하게 됩니다. 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간의 성격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것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이 발달 단계는 연속적인 5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서도 갈등과 왜곡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특정 단계에서 고착이 됩니다. 고착이란 인간의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한 단계에 많은 부분 정지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각 개인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위기를 원만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적절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구강기, 두 번째 항문기, 세 번째 남궁기, 네 번째 잠재기, 다섯 번째 생식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눴는데 구강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는 출생 약 18개월까지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이 시기를 구강기라고 부르는 것은 영아의 1차적인 활동이 젖을 먹을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며 이 활동이 입, 입술, 혀와 같은 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영아는 음식을 받아들이고 섭취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유는 이 시기에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강기에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추구하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거나 가행 충족을 받게 되면 성격적 결함이 나타나게 되며 다음 발달 단계로 순조로운 이행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구강기에 너무 과다하거나 불충분한 양의 자극이 제공되게 되면 영아가 구강의 만족과 쾌감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다음이 발달 단계로 이행하지 못하고 이 시기에 고착되어 어른이 되어도 구강 고착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구강기에 고착된 성격의 유형은 구강 수동적 성격과 구강 공격적 성격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네요. 두 번째 항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기는 이제 구강기는 18개월 시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항문기는 18개월에서 3년까지 시기를 말을 합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의 활동은 주로 무엇인가를 내보내거나 혹은 보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영유아가 배설물을 배변하거나 또는 배변하는 것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되는 배변 훈련은 갈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대소변을 참거나 배설할 때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설 조절을 통하여 능동적이 되며 배설 행위를 두고 부모와 투쟁을 벌이면서 부모에 대한 애정, 주gang, 가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애정, 주gang, 가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영유아는 신경계의 발달로 간략근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면 영유아는 처음으로 그의 본능적 충동과 만족이 외부의 간섭으로 지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유아는 적절한 때와 장소가 허용될 때까지 배설 기능을 지연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변 훈련이 끝날 때면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는 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변 훈련은 학문 영역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영유아와 청결 습관을 가르치려는 부모와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원초아로부터 자아가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학문기에서는 배변 훈련이 추측이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통제 문제가 중요시 됩니다. 이러한 통제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영유아는 권위에 대한 균형 잡힌 존경을 표시할 수 있게 되지만 이 단계에 고착될 경우 자신에게 몰입하거나 철퇴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배변 훈련 과정에 있어서 부모가 적절히 조력해주고 정기적으로 대장 운동을 시키며 대소변 후 칭찬을 해주며 배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변을 만드는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며 이러한 생각은 창조력과 생산력이 밑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가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거나 엄격하고 강압적이며
변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며 다음이 발달 단계로 원만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학문고착적 성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학문기에 고착된 성격의 유형은 학문공격적 성격과 학문보유적 성격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 남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군기는 3세에서 5세까지 시기를 말을 합니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성기를 자극하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거나 혹은 다른 인간이 몸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기의 유아는 성격이 매우 복잡해지는데 비록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있더라도 사랑과 사랑받기를 원하며 특히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서로 다른 콤플렉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자아이의 경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콤플렉스는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성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경험하는 딜레마인데 이 시기의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경쟁자로 생각하며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남자아이는 점차 거세 불안을 갖게 됩니다. 거세 불안이란 자신과 어머니의 성적 관계를 아버지가 알게 되면 자신이 성기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며 적절한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콤플렉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가장 먼저 사용하는 방어 기제는 억압입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억압합니다. 그 다음에 반동형성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동일시하여 아버지의 태도, 가치, 행동 패턴 등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이 시기에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프로이트는 이 시기에 여자아이는 아버지와 성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어머니에게 적개심을 품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여자아이도 이때 거세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자아이의 거세 불안은 본질적으로 남자의 불안과는 다릅니다. 여자아이의 거세 불안은 자신에게 남군이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는 유아기에 자신의 남군이 거세되었다고 믿게 되는데 그 때문에 어머니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군이 없는 이유로 남자아이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남군 선망이라고 합니다. 남군은 선망하면서 여자아이는 자신의 삶에서 해야 할 역할을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를 돕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서 초자아가 분화되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 외성적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경우 성적 역할이 동일시와 성적 정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성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성적 욕망을 해소할 수 있고 충성심, 효도, 헌신, 낭만적, 사랑과 같은 많은 감정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군기에 고착이 된 성인 남자의 경우는 대부분 경솔하고 가장이 심하며 야심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에 반해 남군기에 고착된 여성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있어서 순진하고 결백해 보이지만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한 기질을 보이거나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남성을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3세에서 5세까지 아주 참 중요한 시기네요. 4. 잠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해결되는 시기에 시작하여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게 됩니다. 6세에서부터 12세까지를 잠재기로 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성적인 본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사회화 가정과 교육,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리비도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충동은 일어나지 않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억압된 리비도는 숭하되어서 지적 관심, 운동, 동성, 친구 간의 우정 등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신체 발육과 성장에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리비도의 본능이 욕구 형태인 성적 관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잠재기에 과도한 성적 억압을 하게 되면 수치심, 도덕적 반동형성, 혐오감 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잠복기에 고착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에 대한 정상적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 간의 우정에 고착되면 생식기에 도달해도 동성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성과의 성적 관계를 회피하고 정서적 감정 없이 단지 공격적 방식으로 성적 행동을 합니다. 이 시기를 잠재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 아동은 상대방의 성에 대해 무관심하며 상대방의 성에 대하여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나 엘렉트라 콤플렉스에서의 갈등이 억압되고 엄마를 갖기 위해서 또는 아빠를 갖기 위해서 엄마 또는 아빠를 제거하려는 것이 억압되고 이러한 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감정이 없어진다는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겉으로는 무관심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식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기는 사춘기 13세에서 죽음의 생식기 13세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기로서 성에 대해 보다 성숙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충분한 사랑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식기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욕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생식기간이 발달하고 성호르몬이 분비가 많아지면서 성적 충동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신체적, 생리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세부터 죽는 날까지죠. 이렇게 4절과 5절을 봤습니다. 이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사회복지 실천의 적용 1920년대를 전후로 정신분석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심리사회적 모델, 문제해결 모델, 위기개입 모델 등을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과 정신역동적 개념으로 이론적 바탕을 삼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밝혀지면 여기에 대응할 치료 방법이 자동적으로 처방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의 논리인 프로이트 이론이 단선론적 설명에 근거를 둡니다. 이러한 진단주의
학파는 정신적 내면 세계나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여 사회 환경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태도나 성격의 적응이 중심적 관심이었습니다. 성격의 구조나 내적 갈등 등 또는 그것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는 클라이언트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편리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정신분석적 치료는 비정상적 행동이나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치료적 절차이며 개인이 내적인 심리적 조직을 재구조하여 보다 융통성 있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자는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담자가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도록 무의식적 자료를 분석합니다. 치료자의 주된 기능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통찰하고 자신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인식하여 자신의 삶을 보다 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불안을 현실적으로 처리하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통제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신분석적 치료의 기본적인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연상. 첫 번째, 정신분석적 치료의 주된 기법 중 하나로 내담자는 일상생활의 상념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억압하지 않은 채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며 무엇이든 말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상담자는 자유연상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과거 중요한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억압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해서 내담자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 행동에 대한 단순한 설명이 아닌 자아가 더 깊은 무의식의 자료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꿈의 분석. 꿈을 통하여 무의식적 욕구를 찾아내고 내담자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치료자는 자유연상을 통하여 내담자가 내놓은 꿈의 명시적 내용 속에서 잠재적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내담자의 무의식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저항. 치료적 발전을 저해하고 내담자가 무의식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치료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이러한 저항을 지적하고 해소함으로써 내담자가 이에 대한 통찰력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담자의 주의를 집중시켜서 가장 분명한 저항 현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이 치료 과정에서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보이는 반응으로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치료자가 마치 과거의 주요 인물인 듯 치료자에게 투사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 자신이 미해결 사항에 현재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내담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현대적 정신분석 치료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법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경청, 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귀를 기움으로써 의사소통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는 기법입니다. 감정이입. 내담자의 무의식적 감정과 사고 소망을 이해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상태, 내담자의 마음속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버텨주기.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 막연하게 느끼는 하지만 감히 직면할 수 없는 끝없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게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간직하기.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모든 충동과 경험을 간직하여 완화시켜주는 기법입니다. 즉 내담자가 보이는 강한 정동을 마음에 간직하여 뜸들이고 길들여서 위험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내담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해석을 통하여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정신분석적 치료에 있어서 가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작 단계. 내담자가 갈등, 부정적 감정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한다.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신경중적 행동을 보인다. 자유현상, 꿈의 분석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신경중적 갈등을 탐색합니다. 탐색 결과를 통해 내담자의 갈등의 핵심을 추측합니다. 전이 발달 단계. 첫 번째, 상담자는 전이를 통해 내담자 갈등을 표현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전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내담자의 저항을 해석하고 통찰이 가능할 때까지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내담자의 통찰 반응을 격려합니다. 통찰을 통해 내담자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훈습 단계. 통찰 경험을 반복, 정교하고 확대합니다. 네 번째, 종결 단계. 신경증의 감소 및 제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됩니다. 내담자가 보다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담자의 자아 통찰력이 생깁니다. 종결에 대한 감정을 다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결 시에는 추후 면접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봤습니다. 1절에는 정신분석 이론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봤고 2절에서는 프로이트의 생애에 대해서 봤습니다. 세 번째 제3절이죠. 인간의 정신구조를 봤으며 제4절에서는 자아 방어 기제를 봤습니다. 5절에서는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봤으며 제6절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봤죠. 네, 이상으로 이 시간에는 정신분석 이론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리사회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